안녕하세요. 북한 핵 개발하면 보통 어떤 이유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련 붕괴 후에 좀 불안해지고 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생각에 좀 다른 각도를 제시하는 천종홍 박사의 분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아시죠? 근데 천 박사는 이제 탈북한 고위 관료들 증언이나 네. 옛날 소련 기밀 문서 같은 걸 보니까요. 이야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외부 위협이 커져서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핵 개발을 딱 막고 있던 유일한 존재, 그게 소련이었는데 네. 그 소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무서워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만들고 싶었는데 감시하던 소련이 없어지니까 아싸 하고 만들었다. 뭐 이런 해석인가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야,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그럼 이 분석이 기존의 이해랑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어떤 근거들을 드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기존의 시각은 뭐였는지 잠깐 짚어보죠. 보통은 이제 외부 위협, 미국이나 한국 때문에 또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극복하고 내부 결속 다지려고 핵 만들었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네스 왈츠 같은 학자들도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북 정책도 보면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평화협정 맺자, 아니면 한미 훈련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좀 달래는 쪽이었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 개발 안 멈췄잖아요. 오히려 ICBM, SLBM 이런 거 만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정책 효과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천 박사의 분석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건가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생각이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훨씬 오래겠다는 증거들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중반, 그러니까 56년에 소련에 있는 두 분화 핵 연구소에 과학자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미 김일성이 핵무기 개발 염두에 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태영호전 공사 증언인데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50년대요? 와.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요? 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는 소련이란 중국한테 직접 핵기술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도노버더퍼 기자 기록 보니까 64년에 중국이 핵실험 짝 성공하니까 바로 김일성이 대표단 보내서 기술 좀 공유해달라고 졸랐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 북한 내부에선 이미 핵 개발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좀 있어요. 황장엽 씨 증언 같은 걸 보면 85년에 소련이 너네 핵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일성이 그냥 무시해 이랬다는 거예요. 아, 대놓고?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의지가 확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련도 그때쯤엔 얘네 진짜 하려는구나 눈치채고 자기네 전문가들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있고요. 또 발라즈 살론타이나 세르게이 라드첸코 같은 학자들이 연구한 구소련이나 동구권 외교 문서를 봐도요. 북한이 처음부터 평화적으로 쓰겠다기보다는 군사적 목적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는 게 드러나요. 아니 근데 동맹이었던 소련은 왜 북한이 핵 갖는 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같은 공산권인데 좀 의외네요. 그게 소련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말고 다른 공산 국가가 핵무기 갖는 건 좀 곤란했던 거죠. 핵이 막 퍼지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하, 확산 문제. 네, 그래서 북한에 원자로나 기술 줄 때도 항상 평화적으로만 써야 한다. 이걸 딱 전제로 걸고 기술이랑 원료도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심지어 쓰고 난 핵연료는 다시 가져가기도 했고요. 와, 진짜 철저했네요. 그렇죠. 영변에 원자로 지어줄 때도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원해줬고요. 사실 1985년에 북한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것도요. 소련이 계속 압박하고 대신 원자로 주겠다. 이런 당근을 주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럼 소련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거네요? 엄청났죠. 당시 북한 경제 군사 이게 다 소련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원조는 물론이고 원조 수요의 한 40%? 전체 무역의 한 60, 70%가 소련이었고 주요 공장들도 다 소련이 지어준 거였으니까요. 이 힘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죠. 핵 만들지 말라고. 와하.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보면 딱 버팀목 아니면 안전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그 핀이 그냥 쑥 빠져버렸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을 더 이상 통제할 힘도 없고 의지도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유일하게 막던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는 뭐 명확했죠. 북한이 결국 2003년에 NPT 탈퇴 딱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핵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아하. 심지어 소련 망하고 나서 그 혼란기에 생활고 겪던 구소련의 핵이나 미사일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막 넘어갔다는 증언도 꽤 있어요. 박근길 씨 같은 분은 뭐 32명이나 귀화해서 평양 유경호텔 근처에 살면서 도와줬다 이런 증언도 했고, 익명 탈북자 중에는 로켓 기술자들이 망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파키스탄 같은 다른 나라 통해서 기술 얻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알던 뭐 안보 위협 때문이다, 경제난 때문이다. 이 설명이 좀 구멍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몇 가지 되게 중요한 모순점들이 지적됩니다. 일단 군사력 문제인데요. 북한이 핵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요. 재래식 군사력, 그러니까 핵 빼고 일반 군사력만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약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양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았고요. 그 군사력 순위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데이터 같은 거 봐도 2006년 이전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앞섰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안보 환경도요. 그때 북한은 중국이랑 소련이랑 동맹이었고 해고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은 그때 닉슨이나 카터 행정부 때 주한미군 빼내마내 하면서 미국이랑 관계가 좀 불안정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경제 상황은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거나 비슷했고 90년대 초까지는 중국보다도 높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난 때문에 핵 개발했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죠.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진 게 핵 개발 같은 군사 분야에 너무 돈을 많이 쏟아붓고 경제를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하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행동 패턴인데요. 보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때, 예를 들어 청와대 습격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때요. 또 열세였을 때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 심지어 핵 가지고 나서, 그리고 한국이 막 도와주던 핵벽 정책 때도 연평해전 있었잖아요. 그 후에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계속하고. 아, 그러네요. 진짜 시기랑 상관없이 계속 돌았네요. 네. 그러니까 외부 위협이 줄거나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도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 북한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안보 불안 해소나 경제난 타개 같은 그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천박사 분석이 지적하는 겁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이 걱정하는 거 좀 덜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핵 포기하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과는 완전 반대였으니까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 동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 그 속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야망이나 또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 이런 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분석은요. 결국 북한 핵 개발의 진짜 동력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능동적인 야망일 수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는 그 야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그냥 없애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대북 정책들이 또 노력들이 북한의 핵 질주를 결국 막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북한의 그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정말 한 국가의 핵 개발 의지가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아주 오랫동안 가져온 목표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깊이 있는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